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테크 진행합니다. 시즌2.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하자. 어떻게 보면 자고 일어나면은 또 뭐가 하나 발표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은 국세청에서 하나 발표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또 국토교통부에서 하나 발표하고, 또 엊그저께는 자고 일어났더니 또 김현미 장관께서 앞으로 재건축 연한을 우리 안전진단 받고 이런 것들을 40년이 지난 후에 재건축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세법도 바뀌고, 지금 이런 시즌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공부를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또 거기에 적용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죠. 그 다음에 꼭 하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또 자녀에게 하나 이렇게 증여하고 싶다, 또 하나 사주고 싶다 하는 물건이라는 것은 5년 이내에 입주한다든가 앞으로 새 아파트로 변모할, 트랜스퍼할 재건축, 재개발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입체적으로 좀 사실 때 이런 것만은, 이런 5가지 원칙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마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 과거에 제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시우지 2에 뭐 사당동, 신림동, 뭐 봉천동, 남가자동, 그다음 뭐 7-1구역, 뭐 2-1구역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법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또 재건축도 막 이제 요새 인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입체적으로 한번 몇 가지는 5가지 정도는 한번 분석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재건축,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이고 지긋지긋하네. 이거 언제 재개발, 재건축 한다던데. 우리 음아파트만 보더라도 2002년대에 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데 아직도 조합이 구성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보통 뭐 10년, 15년, 뭐 20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하면 뉴타운도 마찬가지죠. 뭐 언제 뉴타운이냐? 2003년부터 뭐 시범단지, 시범지구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도대체 우리 강북은 언제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뉴타운으로 바뀌느냐? 이래서 하여튼 속도, 진행도를 가장 많이 따지죠. 어떻게 보면 진행도가 투자 원금을 해소하는 데도 그렇고, 투자할 때 가장 돈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투자 원금하고. 진행도가 늦은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서 돈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언제 되나. 그 다음에 또 좀 늦게 될 줄 알았던 재개발, 재건축이 의외로 또 속도전을 해서 뭐 한 3년 내지, 저는 빠르게는 한 4년 내에 입주하는 단지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행 속도가. 그래서 제가 시즌1이나 또 시즌2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행도를 볼 때는 그 조합장의 자질도 봐야 된다. 죄송합니다. 엊그저께 또 보니까 또 난데없이 강남의 재건축 조합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여기서부터 심리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또 진행 속도를 속도 조절을 하겠다. 사실은 속도 조절은 2006년대에 그 노무현 정부 때에도 있었던 것이죠. 좀 뭐 하여튼 음아파트를 보면은, 음아파트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그 아파트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D등급이 2번, 3번 떨어지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 간신히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했잖아요. 이래서 이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우리가 당신 집
곧 무너질 거야. 위험 판정 받았어. 그래서 아유 안전진단이 D등급이야 하면은 조합에서는 막걸리 갖다 놓고 축제를 합니다. 난 참 야 이거 우리 이제 정말로 부수고 재개발 재건축 된단다 해가지고 굉장히 외국인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행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행도를 볼 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이제는 사업세 인가가 그 단계를 넘어서 사업세 인가가 뭐라 그랬냐면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과 인허가를 해주는 서울시 각 구청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의 싸움, 삿바 싸움이 50층을 못 짓는다, 35층 이하로만 지어라, 여러 가지 교통, 환경,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삿바 싸움에서 좋아! 이제는 사업세 인가 내줄게. 집 지어도 돼. 이랬을 때 가장 속도전에서 사업세 인가 전에 샀느냐 안 샀느냐. 우리가 제가 세법 시간에 대체주택을 사가지고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명히 사업세 인가 이후에 사야 된다. 대체주택은 이런 말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좀 틀린 점이 하나는 재개발은 또 관리처분 계획하고 관리처분을 계획하고 인가일.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처분을 계획하고 하는 인가일. 이런 게 속도전에 떠져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서는 느닷없이 30년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요새 뭐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재개발이 되나 보다.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30년이 돼가지고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뭐 부산에도 가보니까 그 해운대 그 비치 타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30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40년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30년에 이제 접어들었어. 그래서 이제 88년도를 전후로 해서 입주했던 아파트들 뭐 저 기자촌 선수촌 아파트랄지 해밀리 아파트랄지 또 86 선수촌 아파트 그 옆에 뭐 우성 아파트 또 우리 목동으로 가면은 이제 뭐 목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허가를 받아서 안전진단이 통과돼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다스리고 좀 뭐랄까 가격이 뛰지 못하게 다스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밑에 이제 30년짜리까지 약 7만 세대의 30년짜리까지 움직임이 꿈틀꿈틀 되니까 정부에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서 수익률과 내가 투여된 자본을 리턴하는 데는 당연히 속도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속도를 좀 한번 이렇게 면밀하게 사실 때 어떤 물건이 A라는 물건 하나 딱 사야겠다 그러면 속도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가 또 어디쯤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사야 될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진행도 속도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에 약 5만 세대 이상 또 30년이 넘어서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한 7만 세대 이런 그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속도를 분명히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딱 살 때 5가지 그러면 일단 속도가 진행도가 어디쯤 가 있나를 한번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제일 중요한 게 입지죠. 입지.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이 비싼 이유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가격이 뛰는 이유가 결국은 입지 아닙니까? 입지란 것은 희소성이죠. 희소성. 딱 전철역, 학군, 뭐 몰세권, 뭐 이렇게 의료시설 여러 가지가 과거 강남이 비싼 이유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영등포의 동쪽. 그러니까 영동 개발을 할 때 토지 구역 정리 사업을 막 12차선, 8차선 탁탁 뚫어놓고 학조 막 강북에 있는 학조 옮기고 여러 가지를 인프라를 갖춰놨기 때문에 제가 88년도나 90년도 초에는 우리 일산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산의 아파트가 비쌌습니까? 33평으로 기준을 해서 음마 아파트가 비쌌습니까? 그랬을 때는 음마 아파트가 더 쌌거든요. 일산이 더 비쌌다. 근데 이게 이제 재건축을 한다, 뭐 한다, 이게 앞으로 새 아파트로 트랜스퍼 된다더라 이러면서 재건축 열기가 올라가면서 완전히 거꾸로 반전됐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는 역시 희소성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입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이 부동산의 우리 기본이라 할까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99.9%, 뭐 99.99999%가 입지다. 부동산은 입지다. 이따 뭐 미래 가치, 그 다음에 내재 가치를 따질 때도 입지, 부동산은 입지다. 상가도 입지다. 뭐 토지도 마찬가지죠. 토지도 입지. 뭐 어떤 거든지 부동산은 입지다. 이런 말씀. 뭐 오피스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입지에 대한 희소성 이제 많지 않겠죠. 많이 강남의 재건축만 해도 우리 서울시만 해도 뭐 3만 한 5천 세대 정도가 이제 멸실되고 새로운 이제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생겨날 텐데 이제 점점점 희소성이 더 저는 이번 앞으로 재건축 연한을 이제 하게 대한 것을 안전진단이랄지 이런 걸 더 좀 깐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 된 것들로 간다면 지금 30년 이전 거랄지 이런 강남의 재건축은 희소성이 있어서 더 풍소한 효과처럼 더 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 좀 말을 많이 조심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희소성이다. 역시 강남 4구, 이제 강동구까지 또 강남 5구 하면 이제 과천 이런 데까지 합한다면 그들은 역시 희소성이 있고 입지가 좋은 곳에 있다. 뭐 전철역은 당연하고 그래서 재개발을 딱 하나 어디를 사겠다. 누가 하나 권한다. 내가 하나 사야겠다. 요새 똘똘한 녀석의 재건축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속도 좀 보고 너무 속도가 10년, 20년 후에 된다 그러면 이건 투자 가치가 별로 없겠죠. 너무나 오랜 시간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다. 강남 4구랄지 지방의 대전도 그렇고 우리 지금 청주도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지금 재개발 현장이 있는데 거기도 구도심 같은 데 가보면 그 입지가 좋은 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지방도 한번 눈여겨봐라. 지방도. 지방이면 뭐 미분양 아파트를 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방도 서울의 강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구도 우리 수성구 뭐가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부산에 뭐 명지지구 같은 데 가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열기가.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다. 입지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 때문이 그렇다. 그래서 딱 재건축 재개발을 어느 지역에 내가 하나 사야지 했을 때는 아까 속도 진행도를 딱 한번 체킹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희소성이 있는 것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입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악해야 될 게 당연히 이제 사업성이죠. 세 번째로 사업성. 우리가 청약을 받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마음고생을 해가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사업성, 그래도 그때 다 완성돼 가지고 뭐 강남 것을 뭐 18억 이상을 주고 산다든가 또 우리 잠실만 하더라도 33평이 뭐 15억대를 넘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좀 억울하다. 그걸 캐시머니로 사기에는 탁 내가 동호수 딱 골라가지고 그때 사면 좋겠지만 15억 이상, 18억 이상의 대가를 85제곱미터 기준으로 내가 뭐랄까 대가를 치료해야 될 때는 조금 억울하고 좀 덜 내고 9억이나 10억대에 가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추가 분담금까지 들어가서 산다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나는 시간을 사고 싶다. 이 말이죠. 시간을 사서 조금 더 기다려서 내가 그런 그 15억, 18억에 대한 이런 캐시머니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사겠다. 기다렸다가 좀 싸게 들어가겠노라.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으로 더 뛸 것도 생각하고 물가 상승률도 생각해서 그럴 때 따지는 게 이제 사업성하고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당연히 찾아야 된다. 사업성은 저평가 물건.
말은 쉽습니다. 자, 뭐 비례율도 좀 따져보고 뭐 추가 분담금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따져서 따지기가 쉽지는 않겠죠. 수익성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또 변수가 얼마든지 많으니까 여러 조합원, 상가 조합원과의 다툼을 인해서 또 사업이 딜레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합원 간에 뭐 우리 재건축 재개발은 뭐 비대위 뭐 또 조합원 여러 가지 그 내부 분규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확히는 할 수 없지만 오직하면 서울시에서 몇 년 전부터는 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의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물건을 한 6평짜리를 산다면 내가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런 것들도 그 클린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 같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 어바우트 이럴 것이지 않은 개념이지 다음에 정말로 내가 이전 고신 날 딱 해가지고 내 산 가격,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딱 따져보면은요, 그게 맞을 수가 없겠잖아요. 그 미래적인 가치를 지금 현재 가치로 우리가 금융상품도 아닌데 정확히 계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 물건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다면 그것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성 안 따질 수 없죠. 그 이유는 시간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오랜 마음고생의 가치의 대가를 대신해 주는 게 저평가 물건이다. 아무래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아까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잠실의 모 2단지 아파트를 살려면 15억 6천을 줘야 된다. 33평을. 그런데 그 옆에 동네에 10년이 걸려서 아파트가 되는 물건을 산다면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12억 5천이 들더라. 뭐 그렇다면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물건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간을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한다면 아까 속도가 늦은 것은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속도전도 없는 녀석이 괜히 꼴뚜기가 뛰고 망둥이가 뛴다고 하니까 똑같이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거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을 따질 때는 속도와 그 다음에 수익성, 사업성을 꼭 따져보고 사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입체 분석할 때 몇 가지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미래 가치하고 내재 가치. 그 다음에가 이제 5가지 중에서 내일도 미래고, 1년 후도 미래고, 미래 가치하고, 그 다음에 내재 가치다.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개별적인 물건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이 재건축 아파트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가, 뭐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속도전, 뭐 누가 빨리 올라가나 이런 것처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컨대 85제곱미터 기준으로 33, 4평 아파트 기준으로 강남의 새 아파트가 어디까지가 끝을 보자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미래 가치겠죠. 큰 틀에서는, 거시적인 개념에서는. 또 개별적인 물건을 어느 지역에 A라는 재건축 단지, B라는 재건축 단지, C라는 재건축 단지, 또 뭐 지방에 하나 물건, 뭐 약간 좀 소외된 곳에 약간 또 뭐 D급, C급, 이제 좀 투자 금액으로요, 투자 금액으로 이런 곳을 개별적으로 이제 내재 가치를 따져봤을 때 여기 호재라고 써졌네요. 당연히 뭔가는 좀 호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서울 보면은 9호선이 앞으로 43개역이 더 위로 뭐 고도까지 뭐 미사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전철 라인, 또 우리 뭐 신안산선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이미 막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죠, 호재가. 그 다음에 뭐 KTX 또 뭐 여러 가지 그 광역 그 철도망 이런 것 때문에 호재가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꼭 어떤 물건을 투룸 하나, 원룸 하나, 오피스텔 하나 사더라도 여기는 뭔 호재가 있다, 호재가 있다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이 여러 가지 호재 조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8학군의 호재 가치, 앞으로 뭐
파락군이 다시 어떻게 부활하다시피 해서 뭐 파락군의 가치, 테헤란로의 연장, 뭐 그다음에 탄천과 뭐 종합운동장을 뭐 연계해서 개발하는 거 여러 가지 뭐 현대가 하는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관리,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뭐 어디나 어느 동네에 호재가 없는 동네는 없죠. 그랬을 때는 정확히 정부에서 정책이 정확히 깊숙이 내 아파트하고 관계가 되는 호재가 있는가도 좀 보시고, 그래서 내재 가치, 미래 가치는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어느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강남에서 어떻게 보면 미니 신도시급이다. 그 다음 밑에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너무 좋다. 학군이 좋다. 뭐 병원도 가깝다.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시간초 공격이랄까 하겠습니다. 시간만 지나면은 저 가격은 될 텐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내재 가치를 따질 때 호재겠죠. 여러 가지. 그래서 내재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비례율, 추가 분담금이랄지, 심지어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우리 재건축 이익 그 환수제에서 뭐 우리는 좀 적게 낸다,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미래 가치를 따질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세제 개혁안이랄지, 다주택자에 대한 뭐 보유세를 더 뭐 강화한다랄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더라도 내재 가치, 미래 가치는 개별적이든 거시적인 경제론적이든 따져보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뭔가 한번 볼까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련된 세금을 안 따져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5번이 이 관련 세금이죠. 재건축이랄지 재개발이랄지, 아까 재건축에 관련된 세금 제일 지금 올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득에 대한 환수율을 어떻게 조합원별로 어떻게 나눠서 과세할 것이냐, 이런 거에서부터 뭐 그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세금 얘기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동산 세금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잘 이 정리정돈을 좀 하고 가야지, 욕심만 많게 이걸 세금을 좀 생각 안 하고 하신다면 많이, 아까 수익성이 많이 좋은들 절반의 실패다 그랬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탈세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절세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요 공부는 좀 하고 가야 된다.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롭다. 그래도 내 거에 맞춤식 세금 얘기는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내가 뉴타운이든 도시정비사업 내에 있는 우리 재건축을 하나 살 때 몇 가지는 따져보자. 물론 꼭 이것이 5가지가 재건축, 재개발에만 관계되는 건 같지는 않아요. 내가 원룸, 투룸을 하나 산다든가 오피스를 하나 사더라도 이런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런 또 뉴타운 사업 속에 뭔가를 물건을 하나 살 때는 이렇게 진행도 따져보자. 그 다음에 입지 한 번 더 분석하자. 이왕이면 더 좋은 걸 사자. 그 다음에 사업성, 여러 가지 개별 물건을 한 번 더 분석해 보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말 이게 미래 가치나 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을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뒤돌아보자. 세금 당연히 사기 전부터 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또 이제 다음에 양도했을 때는 뭐 더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더 세금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입체적인 분석을 가지고 한 물건을 딱 살려고 할 때,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딱 봤을 때 한번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오늘 제가 재건축 재개발 입체 분석 5가지 원칙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봤는데
그렇다면은 하나가 뒤에 거 하나 볼까요? 뭐가 또 있나? 이렇게 입체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 제가 다주택자들의 5가지 선택, 양도세 절세 전략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한두 개나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지금 내 집이 하나 있고 거주주택이죠. 하나 있고 좀 여윳돈이 있어서 자녀분들에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나 사준다든지 또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런 새 아파트를 들어가기를 내가 원해서 이런 것을 하나 사놓으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른 말로 말해서 집이 한두 채를 가지고 계시는 다주택자 분들일 것이다. 여기에 있을 때 다주택자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도세 전략은 한 5가지 정도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죠. 그래도 세테크, 재테크 시간에서 세테크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먼저.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 이거 배우고 가죠. 가세 요건은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임대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 가세 요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세 요건은. 가세 요건은 국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냐.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altogether nothing 재산 없으면 과세할 수 없죠. 주민세 정도는 내라 그럴까요? 자동차만, 나는 자동차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자동차세만 내는 것이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산속에 사는 분들한테 재산이 없는데 당신 재산세 내시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재산이죠, 재산. 그 다음에 소득이죠, 소득. 나는 몸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서 쉬운 말로 말해서 일용직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또 직장을 다녀서 한다든지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는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좀 십시일반 내십시오.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보유한 데에 대해서 좀 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가 어떤 행위죠, 행위. 어떤 행위. 증여 행위. 여러 가지 어떤 행위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동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무엇을 과세하느냐, 재산이냐, 소득이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세금 안 낼란다 그러면 재산 없으면 되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면 되는 거예요. 난 소득 없다. 난 소득이 없다. 더 인생이 내 마이너스 인생이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행위, 뭐 물려주는 행위랄지 이런 것도 다 안 하면은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무엇을 중요시한다. 두 번째가 누가 세금을 받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단체겠지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 세금, 제가 그 공인중개사본이나 우리 간평사 부동산 관련 세법을 얘기할 때 세법 참 어려워요. 재산세 어디서 내는 줄 알아? 그 지방세잖아요. 그래? 그러면 천안시나 안산시에 사시는 분은 우리 특강도라 그러죠. 도세, 뭐 구세 그러는데 이제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예컨대 안산시는 어디다가 그러면은 취득세를 내요. 그러면 안산시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정확히는 경기도 있다 내는 겁니다. 경기도. 천안시요? 천안시나 안산시에서 대응해 주지만 천안시도 경기도에 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세금을 어디다 내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디다 내느냐. 그때는 재산세는 안산시에 내고 천안시에 내는 거. 뭐 이런 거에서부터. 또 요새 많이 물러보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상속재산이 많은데요. 이렇게 물납하고 분납을 할 때 물납도 된다면서요. 그래. 우리가 세법적으로는 물납도
두 개만 물납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금전으로 내야 되잖아요. 외상도 없고 현금으로 가져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물납은 자산세하고 우리 상속세에서는 이제 물납으로 좀 내잖아요. 두 개만. 근데 자산세 물납으로 내는 사람은 못 봤어요. 자산세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나왔다. 1년에. 그러면 그만한 자산이 있는 사람이 그 물납으로 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상속세에서는 물납으로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죠. 뭐 주식이랄지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물납으로도 낼 수 있지만 이런 거에서부터 세금은 복잡합니다. 세금이 이완에 나왔으니까 세금이요. 총 우리 관세까지 해가지고 25개나 돼요. 25개. 지방세하고 국세가 24개거든요. 그래서 국세가 14개. 13개인가요? 13개인가? 자주 바뀌니까 모르겠네. 그 다음에 지방세가 14개일 거예요. 아마 14개, 뭐 11개. 이런 식으로 요 24가지. 이 세금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24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관세까지 25개.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래서 상속세일 때 연대를 해서 누가 납세를 해야 되느냐. 뭐 어디에 내는 것까지는 말하지 말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명이 이제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how much 금액. 어떤 금액으로 할 것이니. 그럼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공시가격으로 할 거냐. 금액을 정할 때 이런 것은 다른 말로 과세표준이라고 그러죠. 오늘 꼭 무슨 공인중개사반 수업 같네요.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공인중개사반에서 지금 수업하는 거거든요. 아우, 그건 골치도 아프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재테크하고는 좀 틀리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회계학 전공이지만 회계학을 아무리 전공했다 그래도요. 주택관리사에 가서 그 회계 원리 풀어보면요. 못 맞춰요. 절반도 못 맞춰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세테크나 어떤 직업이, 내가 그리고 뭐 법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공인중개사에 나오는 뭐 민법 40문제 중에서 뭐 30문제로 맞출 것 같습니까? 못 맞춥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계속 해보고, 닳고, 깨져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하고도 또 틀리다 이 말이죠. 시험 문제하고 실전하고는 또 틀리다. 세법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특례 과세랄지 뭐 여러 가지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 앞에는 못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네 번째가 이게 세율 아닙니까? 세율. 올해부터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 42% 구간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법인세율도 뭐 더 올렸고, 이런 세율 가지고 하잖아요. 또, 우리 뭐 보유세에 관한 것도 세율을 조정하겠다. 이런. 그러려면은 이것도 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가질 때, 뭐 오늘 이론적인 예지만 전부 다 한번 나 처지하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뭐라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요거 한번 봅시다. 다주택자라 하면은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하던데, 내가 3개 가져도 잘 분석하면 다주택자가 아니다. 또 1개만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인데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어떤 컨디션이 안 맞으면. 그래서 이 다주택자분들이 자꾸 작년에 8월 2일 이후에서부터 다주택자들이란 말이 너무너무, 제가 이 업을 지금 이런 방송을 진행한 지가 꽤 됐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해가 아닌가. 과거에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막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할 때도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2주택 이상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도세를, 물론 보유세도 약간 비틀어서 절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도 있죠. 뭐 우리가 주택임대차 합조를 묶는다든가.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게 양도세 아닙니까? 양도.
양도로 인해서 차익이 나는 실현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십시오. 그래서 절세 방법을 할 때 5원칙 5가지 원칙이 있다. 뭐 비법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제일 1번이 이건 누구나 생각되는 거야. 2주택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세대분류죠. 세대분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대별로 합산을 하겠노라. 주택수를 따질 때 쉬운 말해서 배우자 것도 따지고 내 것도 따지고 배우자가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내 것은 당연할 거고 두 번째 존비속 이런 분들이 동일선상의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합하겠노라. 개별적으로 해주면 어떻게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뭐 사업소득세랄지 종부세랄지 이런 거는 개별인데 전부 다 합산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하는 말로 맨날 말하지만 쪼개고 분산하고 만 30세 됐으면 좀 나가달라니까 좀 다른 데로 가서 좀 살아줘요.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다면 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라 그랬어요. 기본. 국세청은 주택수를 따지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 호주, 다시 말해서 세대원. 호주란 말은 뭐 여성분들도 호주가 될 수 있고 근데 세대주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줄렁줄렁 세대원들을 다 합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누가요? AI 수준의 엔티스 프로그램 속에 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아주 스마트한 엔티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다 5천만 국민의 직업별, 소득별, 주민등록별 이런 것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청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1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1번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수 아까 얘기한 겁니다. 세대원 다 주민등록을 오늘 아버님이 탁 띄워와요. 탁 띄워가지고 딱 전체 다 모여요. 우리 지금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처남, 뭐 처제, 또 위로는 뭐 아버님, 장인, 장모, 뭐 밑으로는 우리 저 아직 취직도 못한 둘째 아들, 큰아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모여봐. 우리 세대원이 6명이나 되네. 아이고 세대원이 많으니까 다음에 청약할 때는 좋겠구만. 우리 무주택이면 뭐. 근데 우리는 무주택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편을 나누자고 그렇게 따졌을 때 주택수를 다 따져보자고. 처남 집 있어 없어? 아버님 지금 집 있어요 없어요? 또 옛날에 뭐 시골에 농가주택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작은 아들 또 뭐 하나 사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수를 따지는 과정을 해봐야 되겠죠. 다주택자에 대한 거니까요. 세 번째는 중과세에서 중과한단 말이에요. 중과세에서 중과한다 그랬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중과를 하겠다 해서 중과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거 빼주는 거 이거 많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지우개가 떨어졌네. 요것만 한번 볼까요? 중과하겠대요. 중과주택이다 이 말이에요. 중과주택 1세대 1주택 무주택 쌍팔자 1세대가 아까 이제 세대는 말했어요. 2주택 1세대가 3주택 이상. 이거 따질 때 제가 시즌1에서도 말해줬고 여러 가지 중과주택에서 중과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상속으로 받은 거, 그 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로 해가지고 집을 하나 잡아놓은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중과세 대상에서 뭐 빠진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지금 여기서 뭐 한 20가지 돼요. 한 10몇 가지 되는데
이걸 다 따지려는 게 아니고 2주택에서 우리 특례 뭐 조항에 있는 거 3주택에서 또 빠지는 것 등의 대표적인 거래. 우리 저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 가지고 옛날에 뭐 요건 5년 동안은 뭐 감면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2013년 4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산 주택에 대해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버리는 거, 이런 것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세대 2주택과 1세대 3주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요것만 적용되는 것을 중과주택들을 가려낼 줄을 알아야 되겠죠. 가려낼 줄. 이때가 어떻게 가려내? 세법 선생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 그럴 때 이 추모의 세테크, 재테크가 필요한 거죠. 꾸준히 들으시면 가려내 준다, 이 말씀이죠. 뭐 여러 가지. 뭐 3억 이하의 뭐 저가주택, 또 뭐 지방에 대한 주택, 뭐 질병차 가는 주택, 뭐 많지 않습니까? 뭐 합가로 인해 가지고 5년 이내에 팔 걸. 그 다음에 봉양주택, 아까 결혼해서 하는 합가주택, 결혼주택, 뭐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수도 없이 꽤 많아요. 그런 것을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겠지. 이제 옥석이라기보다도 가려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째가 중과한다니까 양도세를 중과한다니까 조정 대상 구역을 아까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우리 서울시를 전체를 이제 4월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청약할 때 빼버리고 조정 대상 지역 40개. 이 지역 내의 물건인가, 이 지역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지 않은 싼 것부터 팔아야 되나. 이것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이것을 따져야 되는 거겠죠. 이런 걸 따져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5번은 내가 다주택자는 다주택자야. 정말 다주택자. 전번에 한번 해줬죠. 이거 다주택자를 벗어나는 법이 증여한다. 가족 간에 매매를 해버린다. 나는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속을 처리할 거야. 해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간의 증여. 내 고생하는 배우자에게 그냥 증여를 해버려가지고 뭐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절세 전략을 짜는 겁니다. 오늘 5가지 원칙이라는 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주택자 하면은 골치만 아프다고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얘는, 전략 전술을 짜야 되겠죠. 전략 전술을 짜서, 되도록이면 세금은 제가 보니까요. 전번 시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잘못 한번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 전략을 미리 좀 짜면 이 재테크가 자동으로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늦게 TV를 켜신 분도 있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입지 분석을 할 때 진행도 따져라. 진행도 따져라. 여기는 속도라더라. 근데 이것도 세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더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더라. 어떤 주택은 어느 시절에 사면은 이전 고시해가지고 새 아파트를 할 때 취득세 안 내는 것도 있고, 또 되도록이면 내가 많이 해드렸습니다. 증여를 하려면은 사업시에 인가 이리저나 관리처분 이전을 해라. 프리미엄을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증여하자. 이런 거에서부터 대체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뭐 1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내에 팔고, 저 기존 주택도 2년 이내에 뭐 대체주택을 팔 거, 이런 거에서부터 진행도가 따라서도 세법이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입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 입지하고 세금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죠? 입지 좋은 데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건 아니고, 소득이 많은 곳에, 저 울릉도 있다 하나 샀는데, 뭐 거기에 뭘 하나, 울릉도 항했다 뭐 땅을 하나 샀는데 5억 남았다. 그러면 거기가 더 세금을 많이 받겠죠. 여기 서울에 뭐 명동에 하나 샀는데 나는 5천만 원도 안 남았다. 그러니까 입지하고는 세금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물론 이제 이런 건 관계가 됐죠. 뭐 가표가 좀 많아가지고 재산세가 뭐 많이 나오는 걸 할지, 종부세가 많이 나온 거 이런 건데, 양도세하고는 입지가 관계가 없다. 세금하고는. 그렇지만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성, 수익성, 저평가. 요것은 좀 양도세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좀 말하면 미리미리 사가지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계속 인정받는다든지,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우리가 멸실이 돼도 이제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입주권은 중과세 상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내가 잔금도 안 치르고 앞으로 내가 추가 분담금도 얼마든지 더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부터 이런 거 따지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미래가치, 내재가치. 여기서 내재가치나 미래가치도 세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미래가치가 돼가지고 많이 올라오면 뭐 하겠어요? 제가 모든 것은 이런 표현은 이상한데 반띵. 그러니까 공동사업자가 국세청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남으셨네요. 투자자님, 납세자님. 국가에 좀 세금을 내셔야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 처음부터 절세 전략을 짜야 되겠다. 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래 보유한 단독주택자를 가진 시청자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1세대 1주택화 해놔야 된다. 이런 말도 한 적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것도 세금하고 관계가 있다. 관련 부동산 세금은 제가 워낙 많아서 이 관련된 세금이 워낙 많아서 언제 나를 잡는다는 게 비 오는 날 나를 잡는 게 아니고요.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만 그럴까요? 재건축과 재개발과 어떤 투자 상품, 수익형 부동산 하나 샀다. 이것이 내가 지금 절치부심 비과세 받고자 하는 내 재산하고 상충돼서 나를 크게 다치게 상처를 줄 것이다. 이 녀석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정돈 새 판을 잘 짜놔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주택 부분이 굉장히 세금에 너그럽다 그랬습니다. 예컨대 우리 취득할 때부터도 적게 받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양도세랄지 특례 제한법, 특례 이런 것을 많이 감면 비과세를 주는데 그 대신에 요구 조건이 까다롭게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재산세만 할 때도 주택은 틀리게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상가가 하나 있다, 빌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 토지분, 건물분이 따로 나오지만 요 주택의 재산분은 7월하고 9월에 1기, 2기를 내지만 이런 거 잘 모르신 분들이 있대. 주택이 이렇게 쓰면 집은 다른 사람 거야. 땅이 그냥 다른 타인 거야. 타인 거. 건물만 내 거야. 그래도 주택에 관한 재산세는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부속 토지까지. 다른 부동산은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가 되지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분은 한 뭉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아마 따로따로 되어 있는 분들도 한 번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7월하고 9월하고 두 번 내니까 토지분하고 주택도 토지분하고 그 건물분을 따로따로 내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같이 해가지고 많으니까 반반씩 이래 할지 이렇게 나눠내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주상복합을 따질 때는 틀리잖아요. 재산세를 낼 때 그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비례해가지고 또 따지는 거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세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 등록세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완에 세테크를 하니까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까 관세 빼고 24가지의 국세, 지방세 중에서 제가 요거는 꼭 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게 색깔이 맞을까? 자, 한 5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5가지를 제가 이춘모가 세테크, 재테크 할 때 한 번도 반복 안 한 적 없어요. 그럼 5가지가 뭐냐? 5가지가. 1번이 취득할 때부터 좀 주의하자, 이 말이야, 취득. 등록 면허세. 요 취득세는 2011년 1월 1일부터 합해져 버렸잖아요.
취등록세란 말은 없죠. 이제 취득세 그래요. 근데 지금도 취득세 등록세란 말이 있는 게 옛날에 상속받아가지고 아직 내가 취득 안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취등록세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빨리빨리 가죠. 이제 시간이 다 돼갔으니까. 이거 좀 알아, 뭐 부부가 공동으로 할 것인가, 뭐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재테크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할 때 재산세 개념하고 종부세 개념하고 요것도 좀 앞으로 좀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절세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3번. 보유했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소득과 임대 소득. 굳이 여기 하나 더 한다면, 하나 더 따라온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종합소득이죠. 합산한다. 또 종합소득에 합산 배제한다. 이거예요, 이거. 취득하느냐, 보유하느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성에서 임대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종합소득이냐. 이게 전체 우리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 이렇게 하니까, 아유, 당신이라 쉽지. 맨날 당신은 직업이 그거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제가 그랬잖아요. 한 70에서 80%는 주택에 관한 세금 고민. 또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상속 증여에 관한 것, 특히 배우자 증여할 거냐, 비속한테, 존속한테는 뭐 증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요거 문제. 좀 이제 남았는데 양도세 어떻게 절세할 것이냐. 뭐 이거예요, 이거. 보유했을 때 고민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취득할 때도 아이고 법무사가 자기가 알아서 다 뭐 고시서 끊어다 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취득할 때는 좀 신경 쓰자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할 것인가. 또 막 지분 등급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이제 특히 상속받을 때 어떻게 이렇게 취득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취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그다음에 이거 제일 걱정.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요거도 떨어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아드 세금 중에 이제 상속과 증여, 부동산의 이동에 관한 거. 이게 다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춘모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